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포성보다 먼저 찾아온다. 전선의 숫자 하나가 무너질 때 그 뒤에는 한 나라의 숨줄을 지키려는 전투가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작전 지휘 구역의 책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각 부대는 러시아군의 진역을 완강하게 저지하고 있다. 하루가 시작된 이후에만 방어군은 적의 돌격을 총 46차례 격퇴했다. 드니프로 전략작전그룹의 대변인 빅토르 트레보브에 따르면 포롭스와 미노아스 도시 권역으로 새로 투입된 증원 전력은 방어선을 붙잡는 핵심 고리로 작동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큰 손실을 입었고 결국 작전 예비 전력을 전부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공수사단 1개와 그 안에 3개 연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이 전력으로 양측면과 정면을 동시에 뚫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역시 병력과 장비를 제때 보강받아 효율적인 방어로 대응하고 있다. 12월 16일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군은 폼스 방향으로 25차례 공격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 부대는 그중 19차례를 이미 되받아쳤고 나머지 구역에서도 교전이 계속되는 중이다. 방어군은 브루에스 북쪽 지역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 도심 중심부에서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적의 전진을 한 걸음씩 끊어내며 러시아가 전술적 교두보를 넓히지 못하게 막고 있다. 미노라트에서도 우크라이나 부대는 방어선을 유지한 채 도시 접근 관문에서 러시아군을 지속적으로 경멸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폼스를 향해 대규모 기계화 공격을 열었다. 장갑차, 차량, 오토바이를 포함해 약 30대 규모의 행렬이 남쪽에서 철도를 넘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려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포격과 화력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파괴된 차량들은 폼스 남쪽 일대에 거대한 잔해 지대를 만들며 공격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편 다른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무인체계가 러시아 중장비를 불태웠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제65 독립기계화여단 소속 로닌 무인체계 대대는 자피아 전선에서 러시아 장갑 차량을 숨겨둔 경납시설을 찾아내 불태웠다고 밝혔다. 이 부대는 경납고 안에 러시아 장갑 차량 5대가 은폐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1인칭 시점 공격 무인기로 해당 목표를 화염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전했다. 부대의 공식 채널에 올라온 설명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불필요한 의식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목표를 처리했다.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려고 준비돼 있던 장비는 결국 새까맣게 탄 금속 덩어리로 남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부대는 공격 지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황을 추적하는 여러 출처는 로닌 대대가 자프리아 전선에서 활동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은 광섬유 케이블로 유도되는 무인기가 목표에 접근해 경납고 내부에 여러 장갑 차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확인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그 안에는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 BMP-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묘사된다. 해당 구역은 길고 촘촘한 보호망과 다수의 전자전 체계로 보강돼 있었지만 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설명에 따르면 경납고는 이후 1인칭 시점 무인기 최소 10차례 연속 타격을 받았고 내부에서 시작된 것엔 화재가 은폐된 장비를 완전히 파괴했다. 이 장면은 정찰과 타격의 결합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해졌는지를 보여준다. 보호가 두텁고 접근이 어려운 표적조차 탐지에서 타격까지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사례는 단발이 아니었다. 얼마 전에도 제65 기계화여단의 무인체계는 점령된 자프리아 지역에서 러시아 연료 수송 열차를 1인칭 시점 방식으로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핵심 보급축이 흔들렸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연쇄 타격은 러시아의 후방과 중장비 그리고 보급체계 전반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압박이 점점 더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선에서의 방어가 러시아의 속도를 꺾고 있다면 후방을 겨냥한 타격은 러시아가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전장 밖에서는 유럽의 중심에서 정치적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벨기에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 약 2천억 유로를 풀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라는 요구가 거리의 시위로 표면화됐다. 브뤼셀에서 활동가들은 12월 18일에 핵심 표결을 앞두고 벨기에 정부가 동결 조치를 유지하는 대신 그 돈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사용되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12월 14일 시위대는 유로클리어 본사 앞에 모여 피로 물든 지폐 모양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다. 벨기에가
이 거대한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계속 사람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상징이었다. 시위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한 국제센터, 우크라이나와의 유럽연대 네트워크, 그리고 동결 자산행동그룹이 함께 조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이틀 전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 앞에서도 시위가 진행됐다. 구호는 우크라이나의 생명이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에 집중됐다. 현장에는 벨기에의 망설임이 러시아의 살상을 돕는다는 문구, 유로클리어가 다음 목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경고성 표현도 등장했다. 시위대는 특히 벨기에 총리 바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12월 2일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동화 같은 이야기이자 완전한 환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 발언은 시위대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벨기에의 반대가 지속되면 12월 18일 유럽연합 이사회 표결에서 러시아 국가 자산 동결로 생긴 이익을 담보로 하는 보상대출 승인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만약 계획이 좌절되면 우크라이나 국방을 위한 재정 부담은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납세자에게 더 크게 전가될 수 있다. 반면 유로클리어는 이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매달 지연될 때마다 돈의 흐름은 계속 벨기에의 금융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브뤼셀의 시위는 더 넓은 캠페인의 일부로 소개된다. 표결을 앞둔 며칠 동안 프라하, 바사바, 빈, 스톡홀름, 코펜하겐 등 여러 유럽 수도에서도 비슷한 행동이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주최 측은 대중에게 청원 서명을 요청하고 벨기에 대사관에 연락하며 총리 바브에게 직접 압박을 가해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지의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익이 도덕적 책임을 압도하는 상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라는 요구다. 한편 영국에서 만든 장거리 무인 항공기 울트라가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운용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런던에서 키이우까지 약 1000km를 날 수 있는 이 체계는 12월 초부터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트라는 현재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활동하는 다른 무인기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묘사된다. 무인기와 경항공기의 중간 형태에 가깝고 세계 어디서든 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구조로 소개되며 항공작전과 장거리 보급에서 새로운 접근을 열어준다는 평가가 붙는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울트라는 수십 대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인도됐고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기체가 추가로 전달될 예정이다. 생산은 남부에 있는 펨 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전해진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울트라를 주로 장거리 보급과 핵심 후방 임무에 사용하고 있다. 현대전 환경에서 전통적인 수송 수단으로는 안전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을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울트라는 날개 길이 10m로 소개되며 원래는 수송과 후방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설계됐다고 한다. 현재 구성에서는 최대 150kg의 화물을 실을 수 있고 1000km를 넘는 거리 비행이 가능하다고 전해진다. 전장 수요가 커지면서 개발사 윌레이지는 적재량 200kg, 항속거리 2000km 수준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된다. 이는 런던에서 키이우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수준으로 설명된다. 수석 엔지니어 앤드루 블록은 울트라가 거의 전부 알루미늄으로 제작됐고 구조가 단순해 생산 비용을 낮추며 현장에서 수리가 특히 쉽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체는 2개의 엔진을 사용하고 비행 제어 체계를 이중화해 기술적 고장이나 외부 충격을 받더라도 생존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된다. 이런 구조 덕분에 울트라는 전장 위협에 대한 내구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소형 무인기가 넘쳐나고 근거리 정찰과 타격은 이미 무인기의 주무대가 됐다. 그러나 장거리 임무는 여전히 고정익 기반, 전통 항공기에 가까운 형상과 능력을 가진 플랫폼을 요구한다. 러시아는 이란 기원의 장거리 무인 체계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자체 개발 체계를 통해 적 후방을 깊숙이 때리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그 속에서 울트라는 공격 무기가 아니라 보급의 흐름을 지키는 도구로 전쟁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후방 능력에 집중하는 다른 길을 보여준다고 묘사된다. 독일과 우크라이나가 유럽 최초의 무인기 생산 합작 공장을 구축한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독일의 무인기 제조사 퀀텀 시스템즈와
우크라이나 생산사 프론틀 로보틱스는 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무인기를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한 새 합작 법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합작사는 퀀텀 프론트라인 인더스트리, 약칭 QFI로 소개되며 12월 15일에 공식 발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구축한다는 국제 구상 틀 안에서 진행된다고 묘사된다. 이 협력 모델은 전쟁 조건 속에서 빠르게 발전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기술과 독일이 가진 산업 자동화 능력과 높은 기술 표준을 결합하는 형태로 설명된다. 계획에 따르면 QFI는 매년 1,000대가 넘는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목표로 하며 유럽밖에 아닌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용 무인기에 특화된 가장 큰 생산 노력 가운데 하나로 묘사된다. 또한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첫 국방 합작 기업 가운데 무인 체계에만 전적으로 집중하는 사례로 소개된다. 합작사는 유럽의 완전 자동화된 산업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며 완성된 체계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결정하는 수량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에 직접 인도된다고 전해진다. 공장이 독일에 있더라도 생산품은 오직 우크라이나만을 위해 쓰이고 제3자에게는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러시아는 다른 방식으로 위협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오래된 플랫폼인 장갑열차를 되살리기 위해 인공지능을 붙인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무인기의 위협이 커지자 장갑열차의 컴퓨터 비전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하늘의 표적을 자동 탐지하고 추적하는 체계를 탑재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철로 위를 달리는 장비가 정밀 타격과 무인기 공격 시대에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구상된 체계는 주변을 상시 감시해 공중 표적을 포착하고 승무원에게 실시간 경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표적이 확인되면 열차에 탑재된 발사대나 자동포 혹은 다른 대응 수단으로 사격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성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 별도의 데이터 처리 모듈, 그리고 지휘관의 태블릿이나 열차 제어 시스템과의 직접 연결이 포함된다고 한다. 러시아 개발진은 소프트웨어가 아직 더 학습돼야 하며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표적 분류를 정확히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묘사된다. 모스크바는 이 체계가 현장에서 시험됐다고 주장하지만 독립적 확인은 없다는 설명이 붙는다. 장갑열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여전히 일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로 보급과 철도 회랑의 안전 확보를 맡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눈에 잘 띄고 이동 경로가 고정된다는 성격은 오히려 매력적인 표적이 되게 만든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제152 독립여단의 무인기 조종팀이 러시아 장갑열차를 타격해 이런 플랫폼이 얼마나 쉽게 손상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는 언급도 이어진다. 이제 전장의 시선은 하늘로도 옮겨간다. 러시아 공군이 전선과 무관한 후방에서조차 연쇄사고로 무너지고 있다는 서술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깊은 후방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들이 러시아 항공전력의 전례 없는 붕괴 속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값비싼 고급 항공 자산을 소모전 수준의 작전 유지에 갈아 넣는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되돌릴 수 없는 손실로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로 연결된다. 가장 무거운 타격으로 묘사된 사건은 마지막으로 운용되던 안토노프 22의 추락이다. 50년이 넘는 이 항공기는 수리 후 시험 비행 중 이바노보 주상공에서 공중 분해됐고 저수지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안토노프 22 참사 전날 또 다른 소름 돋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호이 4 전투기의 2명 조종사가 경납고 안에서 사망했는데 사출 좌석이 갑자기 작동해 그들을 경납고 천장으로 내던졌다는 서술이다. 공식 발표는 차갑게도 생존과 양립할 수 없는 부상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 항공체계의 전반적 노후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고와 파괴와 무능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뒤따른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무인기 부대인 마리아 새들이 러시아 공군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합법적 목표라고 공개적으로 암시했다는 설명도 덧붙여지며 모든 사고가 단순한 기술 고장으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설령 이것이 단순히 정비 부실의 결과라 해도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다고 서술된다. 사출 좌석부터 센서까지 어느 부품이든 예고 없이
조종사를 죽일 수 있다는 공포가 번지기 때문이다. 최근 사고 목록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서 같은 실패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한다. 수호이 35한대는 우크라이나 대응 출격 후 쿠빈카에서 착륙하다 추락했고 조종사는 생존했지만 중상을 입었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미그 31한대는 리페스 지역에서 비행 중 착륙 장치 고장으로 2명의 조종사가 사출했으며 둘 다 중상을 입었다고 묘사된다. 카렐리아에서는 수호이 30SMM이 착륙을 끝내 하지 못해 2명의 조종사가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주목할 대목은 이것들이 전선에서 격추된 사례가 아니라 일상적인 비행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점이라고 강조된다. 헬기 전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 카오 52가 사고로 완전 파괴되며 승무원이 사망했고 더 심각하게는 다게스탄에서 카오 220씩이 추락했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그 기체에는 수석 엔지니어, 수석 강사, 그리고 키슬리아 기계 정의 그룹의 부국장 등 고급 기술 인력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소개된다. 이런 인력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작은 고장이 더 큰 참사로 이어지고 마침내 안토노프 이신2가 하늘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까지 나타났다는 흐름은 단순한 사고 누적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신호로 묘사된다. 부품 부족, 숙련 정비 인력의 고갈, 그리고 소련 시절 부품을 다른 기체에서 떼어내는 방식의 임시 방편이 러시아 공군의 일상 운용을 생존 도박으로 바꾸고 있다는 서술이다. 위험은 기체를 잃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낡은 장비를 어떻게든 돌리는 법을 아는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전선과 후방의 압박이 겹치는 가운데 외교의 문이 얼마나 닫혀왔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2025년 한 해는 협상 기록만 놓고 보면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고 서술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여러 형태의 평화 제안을 내놓았고 우크라이나는 단기 휴전부터 장기 로드맵까지 대부분에 호응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3월 미국이 주도한 30일 휴전 구상이 제시됐을 때 키이우는 이를 지지하며 단기 휴전과 장기 협상 모두에 참여할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푸틴은 서명하지 않았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4월에는 미국이 새로운 평화 합의를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이어갔다고 묘사된다. 젤렌스키는 먼저 휴전이 성립된다면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5월에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과 미래 평화를 향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지만 러시아는 즉각적인 휴전을 거부했고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역을 향한 공격을 늘렸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6월 이스탄불 접촉에서도 러시아는 최대 요구를 고수하며 휴전을 거부했고 장기 평화든 당이 중단이든 실질적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7월 트럼프가 푸틴에게 전쟁을 끝내라고 12일 최후 통첩을 제시하며 긴장이 고조됐지만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격 강도는 오히려 기록적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흐름으로 연결된다. 8월 이후의 흐름은 더 분명해졌다. 외교의 문이 한 번 닫힌 것이 아니라 같은 문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닫혔다는 기록이 쌓였기 때문이다.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폼스 도심의 발판 확대를 막고 남쪽에서 올라온 대규모 기계와 열을 포격으로 갈아버리던 그 시간에 외교의 테이블에서는 다른 형태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다. 누가 더 많은 조건을 내밀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멈출 의지를 보여주었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었다. 여름이 지나면서 국제 무대의 논리는 점점 더 단순해졌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포성이 멎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미국은 단계적 정지와 장기 로드맵을 결합해 전쟁을 멈추는 출구를 만들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장을 멈추지 않은 채 조건을 늘려갔다. 8월에도 우크라이나는 휴전 또는 실질적 교전 중단이 선행된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거부의 결정을 축적했다. 10월로 접어들자 긴장은 또 다른 국면으로 옮겨갔다. 트럼프가 부다페스트에서 푸틴을 만나는 계획을 공개했다는 흐름이 제시됐지만 그 만남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서술된다.
러시아가 최대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동시에 전선의 현재 접촉선을 동결하는 구상 자체를 거부했다는 설명이 따른다. 전쟁을 멈추는 방식이 무엇이든 러시아는 멈추는 행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11월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새로운 평화 구상에 따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계속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규모 공격을 유지했고 휴전의 틀을 먼저 만들자는 접근에 응하지 않았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12월로 넘어오면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외교적 출구를 열어 보였다는 흐름이 강조된다. 그런데 러시아는 또다시 거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강하게 등장하는 대목은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전선을 동결하자는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신 러시아가 아직 부분적으로만 점령한 지역까지 포함해 전면 통제권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즉, 협상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협상의 전제 조건을 전쟁의 결과로 미리 확정하려 했다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2025년의 기록은 단순한 설전이 아니라 시간표로 제시되는 거부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서술된다. 3월의 단기 휴전 구상, 4월의 새 합의 시도, 5월의 대화 언급 이후 공격 확대, 6월 이스탄불 접촉에서의 최대 요구 고수, 7월 최후 통첩 이후 공격 최고조, 10월 회담 구상 좌절, 11월의 재확인과 공세 지속, 12월의 또 다른 거부. 흐름은 끊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 흐름은 2025년에만 갇혀있지 않다는 문장으로 이어진다. 서술은 그보다 앞선 시점으로 내려가며 러시아의 거부가 전면 침공 초기부터 시작되었다는 문제제기를 덧붙인다. 전면 침공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가 이른 시기에 제안을 거절했다는 말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중립 관련 문제에서 유연한 태도를 시사했고 이후 벨라루스에서의 접촉도 있었다고 언급되지만 그 과정은 지속 가능한 평화 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정리된다.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다. 평화가 실패한 것이 창의적 제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서술이다. 이 결론은 앞서 전선의 이야기와 맞물려 다시 힘을 얻는다. 우크라이나는 동부 전선에서 하루 동안 수십 차례 돌격을 받아냈고 폼스 남쪽의 차량 행렬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자피아에서는 경납고 하나를 불태워 장갑 차량을 통째로 없앴고 연료 열차를 공격해 보급의 흐름을 끊는 방식으로 후방을 흔들었다. 이 모든 행동은 전장의 승패를 단순히 한 도시의 선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보급과 후방, 장비와 인력,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전쟁의 숨을 결정한다. 유럽의 거리에서 울려 퍼진 시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브뤼셀에서 활동가들이 2천억 유로 규모의 동결 자산을 둘러싸고 벨기에를 압박한 이유는 전쟁이 결국 자원과 돈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서술로 이어진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누구의 편에 서느냐는 문제는 단지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제시된다. 시위대가 유로클리어 앞에서 피 묻은 돈 모양의 상징을 세운 장면은 전쟁의 비용이 어느 쪽에서 흘러나가고 있는지 묻는 질문으로 해석된다. 이 장면과 동시에 등장한 울트라 무인기의 실전 운용 소식은 전쟁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전선의 드론이 목표를 터뜨리는 장면이 전쟁의 표면이라면 장거리 보급과 후방 임무를 조용히 유지하는 체계는 전쟁의 뼈대다. 울트라가 최대 150kg을 싣고 1000km 이상을 날 수 있다는 설명은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전쟁이 얼마나 길어졌는지를 반영한다. 가까운 정찰과 타격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고 깊은 후방의 물류가 끊기지 않으면 전쟁은 계속된다는 현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합작 생산 계획도 같은 논리로 이어진다. 전장에서 검증된 무인기를 유럽 안에서 자동화 생산 라인으로 대량 생산해 우크라이나에만 공급한다는 구조는 전쟁을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산업 역량의 경쟁으로 전환시킨다. 매년 10,000대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한다는 서술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망이 아니라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줄이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된다. 보급과 생산이 안정되면 전선에서 시간을 버틸 수 있고 시간이 버텨지면 외교의 지렛대도 강화된다는 구조가 드러난다. 러시아가 장갑 열차에 인공지능을 붙이려 한다는 계획이 등장하는 대목은 그 반대편의 불안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배치된다.
장갑열차는 경로가 고정되고 눈에 띄기 쉬운 플랫폼이다. 이런 플랫폼이 살아남으려면 하늘을 감시하고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해 대응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러시아의 후방 수송이 어떤 압박을 받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서술된다. 그러나 러시아 개발진이 소프트웨어의 추가 학습이 필요하고 전장 환경에서의 오인식 위험이 남아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기술이 곧바로 전장의 생존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더구나 독립적 확인이 없다는 문장이 붙으면서 이것이 해결책이라기보다 불안의 징후일 수 있다는 뉘앙스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 불안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으로 러시아 공군의 연쇄 사고 서사가 다시 확장된다. 전선에서 격추된 것이 아니라 후방의 일상 비행에서 추락과 고장이 이어진다는 설명은 군의 유지 능력이 한계에 다가갔다는 신호로 제시된다. 부품 부족과 정비 인력 고갈, 오래된 기체를 다른 기체에서 떼어낸 부품으로 돌려막는 구조가 지속되면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가 된다. 안-22의 공중분해, 경납고에서의 사출 좌석 사고, 수호이 계열 전투기의 착륙 실패와 추락, 미그 31의 착륙 장치 고장, 헬기의 추락과 전문 기술 인력의 손실. 이 사건들은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유지 능력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연쇄 붕괴로 배열된다. 이 대목에서 강조되는 것은 기체의 손실보다 사람의 손실이다. 낡은 장비를 돌리는 법을 아는 기술자, 수십 년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이 사라지면 남은 기체가 있어도 하늘에 올릴 수 없다. 새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만큼이나 오래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 인력을 다시 만드는 일은 더 어렵다고 서술된다. 그래서 전장 손실이 이미 큰 압박인데도 후방 사고가 그 압박을 더 크게 만들고 결국 공군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외교의 문으로 돌아오면 결론은 더 무겁게 반복된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제안한 것들은 형태가 달랐고 시점도 달랐다. 단기 휴전도 있었고 장기 로드맵도 있었고 정상회담 구상도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응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휴전은 거부되고 공격은 계속되고 조건은 더 커지고 전선 동결은 거부되고 통제 요구는 확대된다. 그래서 서술은 말한다. 평화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속 밀어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선의 방어와 후방 타격, 유럽의 자산 논쟁, 장거리 보급 무인기의 실전 투입, 합작 생산 라인의 구축, 러시아의 불안한 기술 실험, 공군의 연쇄 사고, 이 모든 조각은 하나로 이어진다. 전쟁은 단지 총과 포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와 생산, 자금과 물류, 사람과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그 전쟁을 멈추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문제다.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평화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수렴한다. 더 많은 평화 제안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제는 전 세계가 누가 전쟁을 계속 선택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가? 전선에서는 오늘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도심의 골목과 북쪽의 관문을 붙잡고 있고 하늘과 철도와 경납고와 자산의 흐름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단지 해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드러날수록 전쟁의 시간표는 더 잔혹해진다.